정부가 의대별로 배분한 정원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고 비수도권의 82%를 배분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집단행동 논의에 들어갑니다.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이르면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회칼 테러 발언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대사 역시 즉각 해임해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2차 예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입국한 이강인이 잠시 뒤 사과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황선홍호 소집 이후 처음으로 공개 훈련도 진행합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알면서도 어긴 데다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두고 고척돔 폭탄 테러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가상 종교단체가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수도권 위기론 속에 터져나온 이른바 용산 리스크, 황상무, 이종섭 논란 해법에 대한 온도차가 노출된 당정 갈등 2라운드.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 또 황상무 수석 사퇴로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다 끝났다고 했지만 당정 갈등은 비례대표 공천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공천 잡음이 여전한 민주당 상황, 또 조국 혁신당 돌풍까지 총선 전국,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며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거나 주식 종목 등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리딩방 실패와 예방책, 사회부 권준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저곳 가볼 뉴스의 현장이 많습니다. 오늘이 의료 공백 딱 한 달인데 의대 정원 배분 결과부터 속보로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 2,000명의 82%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서울 지역 의대는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대학별 세부 배정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의 82%를 지역에 집중 배정했습니다. 서울은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채 경기와 인천의 361명,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1,639명을 배정한 겁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에 최대한 맞게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대에 정원을 집중 배분하면서 정원 200명짜리 의대 7곳이 탄생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북대 의대가 정원 142명으로 가장 큰 규모였는데 이번 증원으로 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와 충북대의 7개 거점 국립대 의대가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정원 역시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거점 국립대이면서 미니 의대였던 충북대가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면서 4배 넘게 증가했고 그 외 미니 의대들도 최소 2배 이상 늘어서 이제는 가장 작은 의대라도 정원이 80명은 됩니다. 네, 오늘 발표로 의료계 반발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별 의대 정원이 발표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의료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일단 전공의 대표가 오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의협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고 저녁 8시에는 전국의대교수협 주도로 온라인 회의가 열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의 생각을 듣고 의료계 집단행동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 안건에 교수 집단 사직은 없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 확정에 이어 곧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교수들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 역시 오늘부터 회장단 선거가 시작됐는데 후보 5명 중 4명이 강성이라 선거 이후 대정부 투쟁 기조가 한층 강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사태가 극단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해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오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안 발표. 한 달 맞은 의료 공백 사태 새로운 국면인데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성명문을 통해 의대 교육생의 67%를 짧은 기간에 증원 결정하고 배분하는 졸속 정책은 의학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집행부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사들의 뜻을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겠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탄압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단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는데 의사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신상을 공개한 글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을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게시글을 파악하고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게시글에 이들 교수를 기억하겠다고 하는 등의 경고성 문구가 포함돼 경찰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네, 또 다른 외관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도 업무 때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르면 내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에 용산이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황 수석 사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아침 6시 50분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황 수석은 이로써 회칼 테러 언급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기자 5명과 오찬을 하면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떠한 강압도 행사한 적 없다고 반박한 데 이어 황 수석이 사퇴할 거란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곧바로 선을 그어왔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결국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 건의와 정치권 요구 등을 받아들여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수석 사퇴 결정은 내부 핵심 참모진도 모를 만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의 표명 배경을 묻자 황 수석은 YTN에 그동안 감사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습니다. 네, 논란의 또 다른 한 축이죠.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시기를 앞당겼는데 언제쯤 귀국하나요? 네,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대사가 이르면 내일 귀국할 전망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주요 방산협력 대상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 6개국 주재대사가 참여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열리는데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에 이 대사가 이번 공관장 회의 참석과 5월 초 있을 한 호주 국방 외교장관 회의 사전 조율을 위해 귀국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보다 귀국 시기를 대폭 앞당긴 건데요. 이 대사는 귀국한 뒤 다음 달 말 예정된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까지 한 달 가까이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줄곧 재외공관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환 요청도 없이 귀국해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황 수석 사의 수용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압박이 가열되자 조기 귀국에 대응하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귀국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종섭, 황상무 사태의 비례대표 명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오늘 황수석이 물러나고 이 대사도 조기 귀국으로 방향을 틀면서 용산이 당으로 공을 넘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내부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확전을 그나마 자제한 상황인데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를 연결해 볼 텐데요. 국회 연결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대사 역시 즉각 해임해야 된다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한 상황인데, 국회가 준비되면 바로 나혜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기류가 아까 보니까 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도 안양에서 현장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수석 사퇴와 이종섭 대사 귀국 소식이 알려지자 민심에 순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는 여러분이 최근 실망했던 문제가 결국 다 해결됐다며 이게 여당과 민주당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의 선택을 받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며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정 갈등 2라운드가 벌어졌다는 시각에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대통령실 기류가 달라지긴 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사이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비례대표 공천에 공개 반발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지만 이것이 마치 사천을 요구한 것처럼 왜곡돼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은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 특히 호남 지역과 노동계, 장애인 인사 등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는 밀실에서 사적인 인연을 청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한 몸이고 자신은 당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에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비례대표 후보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거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에 반발하는 건 결국 왜 자기가 심으려는 사람이 명단에 없느냐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제3자의 확인을 받아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말하고 다니는 인사들이 있었다며 폭로전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과거 골프 접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시우 후보 공천을 취소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 사의를 수용해 꼬리를 자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종섭 대사 역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이어 이제는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호주 대사 압송뿐만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최해병 반드시 특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쇼이다. 이 국면을,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일대를 돌면서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공천 역시 잡음이 여전하지만 지도부에서는 일단락된 문제고 이제 본격 선거 체제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의 득표율을 직접 공개하면서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 공천 역시 당장 내일 후보 등록 시작을 앞두고 번복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도 오늘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겠다며 비례대표 20석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와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이후 이른바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가 어제 귀국을 했고 축구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 공식 훈련 앞두고 사과 메시지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황선홍 감독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시안컵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이 배우는 기간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축구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위해서 귀국한 이강인 선수가 조금 전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강인 선수 팬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또 응원을 받았는데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또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을 전했고요. 훈련하는 모습도 지금 방금 전에 지나갔죠. 네, 사과의 말을 밝힌 후에 바로 지금 훈련에 합류를 했고 이번 기회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축구 선수뿐 아니라 좋은 사람 또 팀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좀 더 정리되는 내용은 스포츠부 기자 취재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당정 갈등 2라운드로 촉발한 한 축이라고 했죠. 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25일 시작되는 방산협력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곧 귀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초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맞춰서 입국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조기 귀국하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어제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공수처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면서 하루빨리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이종섭 대사 이미 공수처에 한 번 나간 적이 있죠. 출국 금지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 만인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자진 출석을 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서 사흘 만에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고 실무진 소환도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의 정점을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이라서 실무 책임자에서 시작을 해서 윗선으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거스른 셈이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 대사를 반드시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본 기억 나지 않으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적이 있었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기 전에 검찰청사에 나와서 출입 신청을 시도했지만 담당 부장검사도 전화를 받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한 번, 또 6월에 또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거부해서 면담이나 조사 불발됐습니다. 네, 그때도 검찰은 검찰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때에 맞는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나와서 조사해달라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도 당시에 힘을 실었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은 수사 방해이자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꼼수 출석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는 얄팍한 출두쇼로 덮을 수 없는 국민적 공분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그러나 이번 이종섭 대사 사안에서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며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더 나아가 공수처가 고발 이후 6달 동안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 공수처의 수사 속도를 비판했는데요. 다만 이 대사를 조사한 게 지난 7일 보름 남짓 사이에 수사에 큰 진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작은 데다 공수처는 현재 수장도 없는 상태죠. 때문에 이 대사가 입국해도 공수처에서 제대로 조사받을 수 있을지 지난해 송영길 전 대표처럼 공수처의 문만 두드리다가 돌아가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없다는 입장인 거죠. 공수처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이 아직 언론 보도로만 이 대사 귀국 소식을 접한 상황이라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측이 낸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도 수사 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총선을 21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앞서 보신 대로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이어서 비례후보 순번을 둘러싼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약진이 두드러지자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큐,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 또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까지 결정된 상황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다 해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실 지난 한 2, 3일 그 보수층에서도 그리고 또 이 언론 사설들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인이 작년 12월 말에 그 정치판에 데뷔를 한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큰 착각을 한 게 아니냐. 이번 총선을 마치 본인과 이재명의 싸움으로 착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인을 중심으로 늘 후보들을 세우면서 뭐 셀카를 찍는 장면을 어느 장소에서나 노출을 하고 그리고 그 본인이 이번에 그 가령 비례대표 공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사칭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의문부호가 달려 있는 그 비례대표 명부의 사람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도 그건 사칭의 냄새가 상당히 짙어요. 이게 가령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면 사천의 색채가 짙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이 그 공천을 받았을까? 뭐 제가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법률 비서관에 있었던 행정관 이런 분이 그 당선권 순위에 앞부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신에 과연 대중은 전혀 모르던 분인데 과연 그런 공신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리고 가령 물론 그 장인이고 피아니스트고 해서 그 국민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또 지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네. 김예지 의원 같은 분을 비례대표로 이연속해서 공천을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네. 과연 그런 것을 특별히 또 설명을 또 하지 않아요. 왜 김예지를 그렇게 이연속 공천을 했는지, 또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있는 분을 또 공천한 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특별한 설명 없이 나는 사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데뷔를 하고 나서 가령 계양을에 가고 그다음에 마포울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후보자 손을 막 들어 올리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사천 논란이 일었거든요. 왜 공관위가 따로 있는데 왜 비대위원장이 저런 행동을 하느냐. 하지 마라.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집권 2년 11개월 여기에 그 어떤 성과를 두고 그 투표를 하는 중간평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은 아니에요. 대선 전초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대선 전초전으로 여기면 결국은 그 패는요, 후보자들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대선으로 여기지 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광내주고 빚내주고 하는 그런 그 책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다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잖아요. 네. 사실은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은 좀 나눌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차라리 나중에 선대위원장을 해라. 그것이 낫다. 네.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이 정치에 처음 데뷔를 하면서 곧장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참 위험하다. 그래서 선대위원장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위험도가 그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네. 또 오늘 여기서 또 여론조사를 뭐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간단히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들 이제 아시니까 11과 14일 그 사이에 그 여론조사를 했던 갤럽 그 이제 면접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 언급하시면 또 저희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히만 할게요. 이게 네. 일주일 사이에 예. 무려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15%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30년 해오면서 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15%가 떨어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하면 바로 수도권의 후보들입니다. 네. 제가 그 이번 공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네. 민주당처럼 사천 논란, 비명 행사 논란 이런 논란은 없었지만 예. 대신에 감동도 없고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산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후보들이 지금 각 지역구별로 대입을 해보면 당선이 확실해 보인다. 아니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열 손가락으로 네.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 수도권이 122석이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한 5, 60석은 이제 당선권에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돼야 이번 대선을 우리가 이번 총선을 우리가 크게 이기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텐데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자들은 큰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아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이길 때도 막상 서울에서 후보자별로 대입을 해보면 이기는 후보는 숫자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더 하죠. 이러니까 후보자들이 지금 하나같이 이 문제가 된 이종섭 리스크 그리고 황상무 리스크를 다 거론하거든요. 네. 빨리 황상무 쫓아내고 그리고 이종섭 빨리 불러들여라. 그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까지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리고 고검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이종섭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이 지금 대사인데 이종섭 대사가 네.
장관으로 있을 때 직접 업무상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 지휘선상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나중에 수사 외압을 했다는 혐의 그걸로 고발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공수처에서 과연 이걸 출국 금지를 할 사안이냐. 저는 제 법률 상식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물어봤어요. 주변 법조인들에게 야, 이 정도 같으면 과연 정상적인 검찰 메커니즘 같으면 이걸 출국 금지를 해야 될 사안이냐. 글쎄 그게 지금 고발이 된 건데 이게 수사 외압을 했다. 가령 사망 사고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경찰에 넘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단장까지 다 안 넘겨라 아마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래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출국 금지를 할 사안이냐. 대사 지명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고 출국 금지를 했으면 그게 개통을 밟아서 전직 국무장관이니까 전직 국무위원이니까 보고가 예. 돼야 되잖아요.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리 공수처가 저는 3년 동안 한 업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내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이 일로 특히 네. 수장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 일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붙잡고 이 난리를 치는 알겠습니다. 것이 이게 뭐가 일단은 이 수사가 문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관련해서는 네, 이게. 사법적인 쟁점은 또 다른 시각도 예. 있습니다만 전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공수처의 출국 금지는 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아무튼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야당의 좀 입장이 비판이 한 축이고 또 하나가 당정 갈등 2라운드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로 일출했는데 잠깐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쫓아서 정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후 상황을 이제 질문 드린다면 하나는 그래서 비례대표 명단이 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고 또 이종섭 대사가 사실 애초에는 25일에 온다고 했다가 좀 당겨진 부분도 있거든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아까 여론조사 언급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여당이 이제 서울 지지율이 15%포인트 빠졌다는 부분인데 한국갤럽이 12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례 명단이 바뀔까요? 비례 명단 이미 일부 사퇴했고 한 분은 또 물러났고 네. 뭐 2명이 바뀐 거죠. 당선권에는 한 분이 물러나는 예. 셈인데 글쎄요. 저는 그 최소한 이 국민의힘의 위생정당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당규에 있는 호남에 대한 배려 그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호남의 광주시당위원장은 24번이죠. 그리고 전남 도당위원장은 22번. 사실상 당선권 밖에 있단 말이에요. 네. 나 이런 것은 나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호남에 대한 배려를 최소한 한 석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당의 사무국에 정말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정치에만 그 열심히 뒷바라지 해온 그런 전문가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의정단상에 발탁을 좀 해줘야죠. 네. 나는 왜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종섭 대사는 이제 오게 되면은 뭐 그 회의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애초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성급하게 당겨진 건 무엇 때문일까요? 글쎄요. 지금 그 얘기를 처음에 이종섭 대사가 온다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했잖아요. 이 뭐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외교부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당정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로 그 말이 오고 갔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예.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든 저는 다 좋습니다. 이왕 들어온 거 이 공수처에서요. 우리 툭 터놓고 하는 말인데 네. 이거 그렇게 조사할 내용이 많지도 않을 거예요. 당장 그 이종섭 이 대사를 불러가지고 더 미진한 게 있으면 가령 압수물에 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그 압수물 훑어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그래서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잡음이 안 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로 선거의 그 승패가 좌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해임시키라는 야당의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요, 난 당내에서도 그거는 지나친 요구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징역형을 2년을 선고를 받고 항소심까지 그리고 혹은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포진이 돼가 있는 정당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령 민주당은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7가지 범죄 10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얼마나 치사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혐의 안에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든 아주 작은 티끌을 보고 네. 그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발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얼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몽주 전 의원의 낙마 이후 다시 경선을 했고 박용진 의원이 본선행에 실패하고 이제 전원책 변호사를 만났거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트루먼 쇼다 이렇게 언급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은 어떨까요? 박용진 의원이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 두 분이나 이 경선을 또 하게 됐는데 이 두 분 다 본인은 30% 감산 그걸 짊어지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두 번째 붙인 그 조수진 여성 변호사는 예. 25% 신인이고 여성이니까 25% 가점을 가점을 받아요. 받았죠. 예. 그런데 이분은 원래 신청도 안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뭐 알리려고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다 좋습니다. 문제는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 자 내가 그럼 점수를 얘기할게. 이래서 그 점수를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원래 경선을 압도적 하는데요. 차이라고 예, 했죠. 경선을 하는데 강북을에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국 권리당원 표를 70%를 집어넣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전국 권리당원 넣고 그리고 강북을 30% 넣고 이래서 하니까 뭐 감산하고 가점 안 해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긴다. 이 수치를 일일이 밝힌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을 그냥 엎어진 사람을 위에서 눌려준 형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겁니까, 이게. 난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게 민주당 그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그리고 박용진 의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좋아하십니까? 뭐 옛날부터 그 방송에서 한번 말싸움도 한번 했고 이래서 뭐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 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난 박용진 의원이 오늘처럼 불쌍해 보인 적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하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버티고 있느냐. 나 같으면 당장 탈당을 하겠는데 그리고 모진 말 하면서 탈당을 하겠는데 민주당이 꿋꿋이 버티고 있는 걸 보니까 그 꿋꿋이 버티는 건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미래? 본인이 앞으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예. 지금 민주당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지금 다른 당에 가더라도 출마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이후를 내다보는 이제 포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나는 박용진 의원은요 이번 4년은 포기를 하지만 난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정치적 거목으로 네.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장을 위한 엎어진 사람을 누르긴 했습니다만 눌렸지만은 눌렸지만, 그게 눌린 네.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얘기 끝내자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양문석 후보 놓고도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걸 좀 정리해야 정권 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도 잠깐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준비되면 바로 들어보죠. 네. 저들이 드디어 엄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170석, 180석 이런 얘기들 하더니 갑자기 90석도 못할 것 같다고 역결집을 노리고 엄살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당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해서 일당으로 과반수를 반드시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당정 갈등, 이종섭 또 황상무 사태로 이걸 고리로 이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어떤 말을 좀 덧붙이시려고 했거든요. 아니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목적이 크게 세 개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것, 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1석 얻겠다는 거. 예. 이거 오늘 또 뭐 몇 번째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개항을 해서 당선해서 방탄조끼를 여전히 입는 것. 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두 번째 151석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하기에 따라 어쩌면 앞으로 이 판세가 크게 요동을 한 두세 번 더 칠 것처럼 보여요. 20일 남았어도. 예, 선거는 불과 20일밖에 남지 예. 않았는데 그만큼 이번 선거는 예, 요동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세 번째 개항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리드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재명은 점차 골리앗으로 보이고 원희룡은 다윗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돼버리면요, 반드시 다윗이 이깁니다. 모든 정치판에 그래요. 옛날에 힐러리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트럼프는 그렇게 큰 부자인데도 그리고 거구인데도 다윗처럼 보였고 힐러리는 수많은 이게 뒤에 사람들을 깔고 중진들을 깔고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보인 거예요. 난 승패가 거기서 갈렸다고 봐요. 이번에도 나는 그래서 이재명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양문석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네. 본인이 남의 당이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본인이 이 정도 같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이 전직 대통령을 그냥 폄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가령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현과는 달리 정신적 지주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에 못 담을 욕설을 또 했잖아요. 그 뒤에 줄줄이. 네. 그런 것이 나왔다면 본인이 딴 출신이 아니에요. 방통위원 출신입니다. 네. 방통위원이 차관급이에요. 그래 차관급 아주 중책을 맡고 있다가 나온 분이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그에 합당한 최신을 할 줄 알아야죠. 예. 그리고 아까 민주당이 152석이 어려울 거라 아까 하신 이유는 국민의힘이 주춤해서입니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켜서입니까? 나는 조국 혁신당은요,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데 캠페인 효과는 점점 깔아앉을 것이다. 왜 그런가? 컨벤션 박수 환호가 점차 줄어들면 글쎄 과연 본인이 지금 이제는 15석까지 우리는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까? 내가 보기로는 조국 대표는 10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예. 좀 앞으로 달라졌죠? 내가 보기로는요 한 4, 5석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의석은 만들어낼 거예요. 예, 한 자릿수다. 예, 개혁신당 이런 거와는 달리 예. 의석은 만들어내겠지만 이게 조국 그 당이요. 네. 지역적 기반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대 기반은 40대가 있습니다. 네. 40대는 조국 신당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역 기반이 없다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국 이제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국민들은 양당제를 선호하니까 표가 다시 뺏겨질 것이고 한 자릿수는 얻을 것이다. 한 4, 5석 정도?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을지는 지역 모르겠는데. 기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지세를 보면 호남이라든지 부산에서 좀 지지가 높았고 그다음에 4, 50대에서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40대 지지가 높죠. 그리고 5세까지 지지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호남의 지지는요. 예컨대 그 이낙연 세력, 그 새로운 미래 쪽으로 나는 더 쏠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총선이 다가오면. 예, 민주당이 실망한 호남의 세력들은 예. 그렇더라도 자기 편에게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네. 특히 호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에서 조국 당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제 민주당과 교차 투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 5석 정도는 얻지 않겠느냐. 가령 지금까지 하는 말이 지민 그리고 그 뭡니까 지민, 비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조국을 찍는다. 아마 이 교차 투표 하는 그 유권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면 의외로 하여튼 조국은 성공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본인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황운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정치 안 하겠다 이런 황운하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식으로 득점을 한다면요. 그 대단한 성공이죠. 내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이 조국의 사례는 두고두고 정치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 방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년을 선고받고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있는 이런 형사 피고인 집단이 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진출을 했다. 저는 돌풍이 이례적이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 다른 이건요, 해석이네요. 이건 정치학 교과서에 충분히 실릴 만한 그런 재료가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그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약간 느슨한 연대 정도로 여지를 놨던 조국 대표가 최근에 이제 대구 방문해서 한 얘기인가요? 윤 대통령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마음이 안 가는 것 같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는 그 조국이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을 때 서로 격려도 하고 우리는 한편이다 뭐 이렇게 짝짝꿍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조국 혁신당이 이 비례대표에서 심수를 왕창 얻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이 민주당이 퍼센트를 그대로 산입을 해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민주당이 잘못하면 한 12, 13석밖에 얻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례해서? 그러면 예. 진보 계열 다 뜯어주면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생선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내부 반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국과 이 동맹을 맺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조국도 적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유권자들이 이 민주비례연합에 그래도 정당 투표를 해주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께서 앞으로도 20일 남았지만 두세 번은 더 판세가 요동칠 거라고 반드시 하셨기 때문에 옵니다. 네, 한번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두고 고척돔 경기장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폭발물 설치 흔적이나 위험 상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비슷한 협박을 벌인 일본의 가상 종교단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경찰 특공대원들이 야구장 주변을 돌며 샅샅이 수색합니다. 폭발물 탐지견까지 투입돼 이상이 없는지 살핍니다. 이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캐나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 측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협박 메일은 경기 도중 고성능 폭탄을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즉시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소방과 서울시, 주최 측과 함께 감식에 나섰습니다. 다만 합동 감식 결과 실제 폭발물이 설치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일본 가상 종교단체 항심교가 메일을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메일 내용과 형식이 지난해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항심교 수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항심교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와 그 주변인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 종교단체입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시청에도 폭탄을 터뜨리겠다며 협박한 이력이 있는 단체로 알려졌습니다. 난데없는 테러 협박에 개막전을 앞둔 경기장에는 한동안 들뜬 분위기 대신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협박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제목의 협박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라며 교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 아무나 해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난 17일에도 이 커뮤니티에는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와 경찰이 학교 부근 안전 조치를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을 예단하고 감액을 요청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꾸짖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말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 측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황 씨의 형수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지난 14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4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입주민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불길이 터져 나옵니다. 폭발하듯 난 불은 순식간에 번져 차량 5대를 불태웠습니다. 재작년 2월 부산 안락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화재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4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 단지는 입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하주차장에 세운 전기차에 경고장까지 붙이며 엄격한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나면 아파트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에 어떻게 되겠어? 지하에가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전 못 끄잖아, 전기차는. 끌 수가 없잖아요. 내연 기관 차량과 다르게 전기차는 지상에만 주차하라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선 전기차와 일반 차 모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을 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플랜카드를 걸으시니까 저희가 잠재적 방화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차들도 주차 중에 다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실제 자동차 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을 보면 전기차 증가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내연기관이 여전히 더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 제한이 도입되자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등 입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이 전기차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진압 방식, 주차 구역 같은 제도가 세밀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의 화재 같은 경우는 충전율을 한 85% 선으로 제한을 한다고 할 경우에 99% 이상 방지가 가능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비슷한 갈등은 언제든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식당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25살 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인 뒤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 가까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음식점에서 쫓아낸 뒤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쳐 달아나던 40대를 경찰이 40km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검거된 A씨는 그젯밤 10시 반쯤 경북 포항에서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뒤쫓아온 경찰을 피해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도난 차를 발견한 경찰은 추격 전 끝에 40km 넘게 떨어진 안동시 일직면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보다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밤중에 골목을 돌면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깊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만 돌아다녔지만 CCTV 관제센터 요원의 예리한 눈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캄캄한 새벽, 인적 드문 골목에 남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 우산을 쓰고 계속 주위를 두리번 하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살펴봅니다. 네, 그러다가 주차된 차에 다가가서 문을 한 번씩 당겨보며 잠겼는지 확인하는데 차량 털에 나선 30대 A씨입니다. 문이 열린 차를 발견한 A씨,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데 아무도 못 봤겠지 싶었겠지만 처음부터 지켜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수상한 행색을 본 CCTV 관제 요원이 계속 뒤쫓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차량 문을 땡기고 가거든요. 네. UV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그쪽. 네, 붙잡힌 A씨의 주머니에선 수십만 원어치 상품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차를 더 털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네,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인 오늘 때늦은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 풀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꽃샘추위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꽃샘추위 찾아오면서 영하권 기온 보인 곳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오늘 아침에는 꽤 쌀쌀했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영하 8.1도까지 떨어졌고 철원 영하 3.5도, 파주 영하 3.3도, 서울과 대전은 영상 1.2도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4에서 5도 낮은 기온이었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불며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9도,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비를 뿌린 저기압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관령 영하 8도, 철원 영하 5도, 경기 파주와 경남 거창, 전북 남원 영하 4도, 서울도 0도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꽃샘추위는 금요일인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리겠고 이후에는 꽃샘추위 없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이죠. 남녀 큰 봄꽃 소식이 한창이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2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450m, 강원도 평창, 발왕산 정상. 잠시 구름이 걷히자 구비구비 순백의 백두대간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마다 수북이 쌓인 눈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봄의 전령 복수초는 봄눈에 파묻혔고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산수유꽃 위에는 눈꽃이 피었습니다. 봄나들이에 나섰던 상춘객들은 봄과 겨울이 공존하는 풍경을 눈에만 담기 아쉬워 사진으로 남깁니다. 봄 여행을 나왔는데 봄이 아니고 겨울 여행을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너무 저희가 행운인 것 같고요. 3월 중순이지만 이곳 강원 산간은 겨울에 쌓인 눈이 녹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통 새하얀 눈 세상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간에는 25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졌고 삼척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도 10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습폭설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7번 국도 삼척 임원과 신남 상행선 3.5km 구간은 폭설로 인해 차량 통행이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출근과 등교 시간에 폭설이 집중된 동해와 삼척 등에서는 지각 사태도 속출했습니다. 교통 불편은 컸지만 이번 눈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돼 산불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이유식 만들면서 초유 분말이나 쇠고기 함량 같은 재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년 반 동안 이유식 제품의 한우 함량을 10%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6.5% 정도만 투입하는 방식으로 1,600만 개를 팔아 400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자녀가 김치를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지난해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3,18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답이 40.9%였습니다. 자녀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 2020년 32.3%에서 2021년 37.2%, 2022년 40.9%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의도 1호 재건축 한양 아파트가 이번 달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공권을 따내려고 앞다투어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며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상징성 때문인지 다른 재건축 단지와는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5년에 준공된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업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한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꼽힙니다. 단지 곳곳에는 시공사들이 내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용적률 600%, 최고 56층 이하 아파트 단지에 99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와 현대건설은 각 회사의 고급 브랜드를 내세워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현대건설보다 저렴한 3.3제곱미터당 공사비 79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반 분양 수입이 발생하면 소유주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사업비 대출을 은행에 먼저 상환한 이후에 공사비를 받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합리적인 공사비, 파격적인 금융 조건,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을 목표로 소유주 환급금을 최대한 지켜드릴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같은 평형에 입주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는 등 소유주의 개발이익 극대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가 현장을 방문해 원가를 초월하더라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겠다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DH 브랜드와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사업 조건으로 한양 아파트가 여의도 최고의 프리미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앞다퉈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고 있는 건 여의도 재건축 1호라는 상징성. 수주에 성공할 경우 이어지는 다른 단지의 재건축 시공권 확보가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강남의 알짜배기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의도는 입지적으로 업무 중심 지역인 만큼 집주 근접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외곽보다는 비교적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각 건설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최종 시공사 선정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은 지난 1월 전국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총 2만 1천여 건으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월세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년 1월의 거래 비중을 보면 월세는 2021년 34.4%, 2022년 42.8%, 2023년 53.2%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기 위한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엔 서울 종로입니다. 지역구의 민심이 전국 표심에 좌우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최재형 의원이 현역으로 버티고 있는 이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또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가 있는 이곳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지역구로서 대권 잠룡의 필수 코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곳 종로에 수성과 탈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법조인 출신 3명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입니다. 지난 총선 도전지였던 충북을 떠나 과거 장인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곽상원 후보입니다. 제 명함 하나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앞세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많은 변모가 있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여기고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현역은 2022년 민주당 후보가 불출마한 재보궐선거 때 입성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입니다.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한 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재선을 노립니다. 열심히 하시면 괜찮아요. 네, 하여튼 더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저 국회에서 민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란 공직 이력이 강점입니다. 공적 분야에서 제가 법관으로서 또는 감사원장으로서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만큼 인구와 소득 구성은 다양한 편입니다. 서쪽의 평창동과 사직동은 보수세가 강하지만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중앙의 대학가를 품은 해화동과 이화동은 부동층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로의 진짜 변수는 이곳을 거친 수많은 정계 거물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합니다. 지역구 표심이 유독 전국 민심을 따르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판세도 어느 한쪽 당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대 때부터 18대까지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배지를 달았지만 2002년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꽂은 이후 최근 총선까지 민주당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주민들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지역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특히 큽니다. 40년 이상 살았죠. 개발을 하면 좋죠.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밑바닥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요청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장 여건도 좋아지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누가 정치를 하든 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재형 의원이 강한 여당을 앞세우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시장, 종로구청장과 원팀으로 용도지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정부나 서울시 입장도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2년 동안 털을 닦은 곽상원 후보는 구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주거지와 대학가, 문화유산 근처의 개발 전략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의 구로 되어 있지만 동쪽과 서쪽 지역, 그다음에 중앙 지역이 서로 그 정책 수요가 다른 지역입니다. 이런 거대 양당의 각축전에 개혁신당 물결을 타고 금태섭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종로를 프랑스 파리같이란 문구를 내걸며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종로가 정체돼 있고 주민들의 삶이 편안하지 못한 부분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그런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종로의 민심은 현재까진 안개 속이란 관전평이 많습니다. 수성에 나선 집권 여당과 재함락을 노리는 민주당, 여기에 돌풍을 기대하는 제3지대까지 정치 1번지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지방의대와 이른바 미니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3,662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 지역 의대에는 18%에 이르는 361명을 배정해 57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 지역 의대에는 추가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충북대, 전북대, 부산대 등 7곳의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의대 정원이 50명 미만이던 이른바 미니의대 17곳의 정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네, 이러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의과대학 교수와 의사단체 등이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연합회는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의과대학생 대표, 의사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오늘 저녁 8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교수와 전공의,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 각 직역 단체별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에 내린 제재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YTN이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로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뒤늦게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25년 만에 알게 된 유족에게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을 찾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면서도 순직을 통보하는 건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6년부터 이듬해까지 재심의를 통해 군복무도 중 숨진 군인 9,700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00여 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바뀐 결과가 가족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가동해 전사, 순직군인 유족 찾기에 나섰습니다. 출범 2달 만에 특조단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폐병을 얻어 1952년 사망한 강모 씨의 자녀 A씨를 찾아냈고 정부는 A씨에게 전쟁 중 순직한 군인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기수당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순직군인 자녀는 매월 25만 원에서 15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려 25년 전 아버지가 순직 처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미지급 수당에 더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 7,9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모두 1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을 찾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제때 순직 변경 사실을 알려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A씨가 본적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해 순직 당시 남아있던 자료를 단서로 해당 지역을 찾아봤다면 유족 확인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 5년 전까지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통지를 무려 25년 이상 지연한 데에 국가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인정해서 국가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축소하여 인정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조단 조사 결과에 따라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의 전사나 순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이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1시쯤 대전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자신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2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말다툼 도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부산 연산동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길이 10m짜리 크레인이 넘어져 도로와 초등학교 통학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60대 A씨와 화물차 운전자 30대 B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근처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생 피해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 A씨가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함께 살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다음 날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을 갖고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리딩방 사기주의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거나 또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불법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도 특별 단속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는데요.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광고 문자 받아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리딩방, L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특정 주식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해주는 대화방을 말합니다.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00% 수익을 장담한다거나 1:1 개인적으로 투자 상담을 해주는 경우가 불법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명에게 수익은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건 괜찮은데요. 문제는 갑자기 광고 문자가 오거나 SNS 대화방에 초대가 되는 등 이른바 주식 리딩방 홍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두 분께서도 그런 문자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불법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경찰이 반년 넘게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요. 리딩방 피해 건수만 해도 1,900여 건인데요. 매달 전국에서 3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피해 금액은 1,800억 원 가량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액 2,200여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이번 주 기획 보도를 하면서 만난 피해자는 70대 노인분이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까지 보면 50대 이상 주부 등 대부분 금융 취약계층이 피해자였습니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범죄에 쓰인 앱을 직접 사용해 봤는데 시중 증권사 앱처럼 경제 뉴스가 올라오고요. 또 코스피 같은 지수와 환율 움직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넣으면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다 보니 잘 모르는 분들은 깜빡 속기 쉽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통상은 이제 전용 어플을 이제 이 고객한테 전달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사설 MTS라고 합니다. 사설 MTS에 투자금을 입금을 시킨 다음에 그 투자금을 이제 편취하고 본인은 이제 잠적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 사기 유형이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엔 돈을 입금해도 다시 출금도 시켜주는 등 사기가 전혀 아닌 것처럼 안심하게 하고 여러 바람잡이가 리딩방에서 큰 돈을 투자하게 한 다음에 전액을 가로채가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투자 리딩방을 잡아내기 위해서 암행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8개월 동안 암행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유료 리딩방에 가입한 다음에 이 고수익 보장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부터 수백 수천 명의 회원이 있는 SNS 대화방까지 개인 투자자인 척 몰래 들어가는 건데요.
유사 투자 자문업체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말하는 건 당연히 적발사항이고요. 연예인이나 대학 교수라든가 증권사 연구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단속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 게 다 확인된 다음에 수사기관이 경찰이 나서서 네. 업체를 잡아내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암행점검 등을 통해서 불법 업체를 적발하면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도 나가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경찰이 60건 정도를 넘겨받았고 자체적으로 리딩방 피해 사기 신고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요소가 있는 리딩방에 대해선 사기 혐의가 충분히 있는지 수사하게 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경찰이 얼른 피해를 막아줘야 하는데 은행권의 계좌 동결, 즉 지급 정지를 신청할 관련 법이 없어서 범죄에 쓰인 계좌를 묵질 못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정말 사기가 맞는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찰 관계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짧게는 며칠, 또는 길게는 몇 달 동안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건 접수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사건 접수를 신속하게 하더라도 법률상 지급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 수익 환수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YTN과 인터뷰한 피해자도 5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해당 업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버젓이 같은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면서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 회복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인데요. 경찰은 리딩방 사기 피해가 계속 늘면서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단속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네. 네. 자, 이런 그 지능적인 범죄, 개인이 혼자서 저지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폭력 조직이 가담한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런 리딩방 사기에 폭력 조직원, 흔히 말하는 조폭이 개입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경찰이 조직폭력 범죄자 3,200여 명을 붙잡았는데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폭력 행사 비중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리딩방에서 사기를 치는 등 사행성 범죄가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주먹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찰도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0여 개 팀을 동원해 이 신종 조폭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리딩방 같은 경우도 범죄 세력이 영업팀과 관리팀, 개발팀 등을 꾸리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상장 주식과 해외 선물까지 각종 다양한 리딩방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리딩방에 가입한 여러 회원이 억 단위로 투자할 경우 주가 조작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서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 조작에 1,3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리딩방을 동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도 주가 조작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투자금을 순식간에 회수해버리면 리딩방 회원들이 이른바 물량바지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량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어떤 심리, 투자 욕구를 좀 건드린 사기인데 그쵸. 지금 YT 시청자분들은 권준수 기자에게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할 거예요. 네.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YTN도 사실 그동안 투자 리딩방의 위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사기 유형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좋은 투자 정보가 있으면 자기네끼리 빚내서 비밀리에 투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뭐 내일 당장 뭐 상한가를 친 주식이 뭐 있다고 하면은 네. 자기네끼리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광고 문자에 현혹되지 않는 게 좋다고 수사기관이나 투자 전문가들도 조언하고 있고요. 특히 투자에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니 뭐 국내에선 2차 전지 주식이 뭐 10배가 올랐다느니 비트코인이 뭐 1억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급한 마음에 투자를 이제 성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욕심을 내고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아셔야겠고요. 가입비나 수수료를 이렇게 내라는 리딩방뿐만 아니라 무료인 곳도 들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투자 자문을 받고 싶으면 금융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식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해서도 높은 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벼락거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네.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은데 투자는 결국 이제 본인 책임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리딩방 조심하셔야겠고 맞습니다. 현혹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한 헬스장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고 있던 소방관이 있어서 급히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끝에 쓰러진 남성은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현장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 있는 한 헬스장입니다. 화면 위쪽으로 물 마시는 남성이 보이죠?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운동기구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는지 양팔과 다리도 늘어졌는데 주변에서 운동하던 다른 손님들이 황급히 모여서 주변 운동기구를 치우고요. 이 가운데 한 손님이 먼저 119 신고를 요청한 뒤에 쓰러진 남성 앞으로 다가가죠. 이렇게 심폐소생술 진행합니다. 지난 11일 밤 9시 40분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 남성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남성은 보령소방서 소속 최진수 소방사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비번이었다고 합니다. 임용된 지 2년이 채 안 된 최 소방사는 소방관으로서 시민 생명을 구하게 돼 뿌듯하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모두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사고와 통행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전국 곳곳에 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의 3명 중 2명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량을 진입하는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진입할 때 양보와 주행할 때는 서행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만 알았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회전교차로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증가 추세라는 점. 알고 보니 회전교차로 내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사고가 늘어도 효율성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 100여 개에서 지난해 2,500여 개로 전국 곳곳에 확대 설치되는 추세. 교차로를 서행으로 통행하기 때문에 교차로 사망사고 7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해소되어 약 18%의 통행시간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서행이 기본입니다. 회전교차로 안쪽에 들어가 12시나 9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바깥쪽으로 돌아 3시나 12시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전해서 미리 차로를 선택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이 도는 차량에 우선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좌측 깜빡이,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줍니다. 회전교차로를 도는 차량은 멈추지 말고 주행하되 천천히 돌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에서 80%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OECD 평균보다 4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으로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꼽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정부 할인 지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과일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체리와 키위 등 수입 과일에 추가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과일 물가 잡는 데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할인 지원으로 사과값은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과 10개 기준 소매 가격은 12% 가까이 떨어져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큰 변화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싼 데다 대체 과일인 참외와 딸기 가격도 만만치 않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할인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는 수입과일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사과를 대체할 만한 바나나와 오렌지 1,800톤을 직수입해 20%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직수입 품목도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5종류에서 자몽, 키위, 망고스틴, 두리안 등 11가지로 늘립니다. 특히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망고스틴을 추가하고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수입과일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마다 2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데 특히 오렌지 매출은 200에서 300% 급등했고 바나나 매출도 30%가량 늘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할인 지원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사과와 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량을 비축하고 계약 재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경우 계약 재배가 전체의 8%가량인데 2자릿수로 확대해 시장 물량이 부족할 때 출하해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은 내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플러스 5원인 현재 연료비 조정 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연료비 조정 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금리 동결이 유력한 만큼 앞으로 금리 인하 폭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번에도 동결이 유력합니다.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100%로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시장이 주목하는 건 점도표입니다. FOMC 위원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찍어 표현한 도표로 앞으로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다수가 올해 말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예상했습니다. 금리가 최소 0.75%포인트 내려가는 만큼 인하 횟수는 3차례, 첫 인하 시기는 6월로 꼽혀왔습니다. 이번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니까요. 올해 0.25%포인트씩 3회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게 2회로 줄어들지 아니면 그대로 3회를 유지할지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6월 첫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 여전하지만 분위기는 다소 달라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조사에서 경제학자들 다수는 첫 인하 시점을 빨라야 7월, 늦으면 9월 이후로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 금리 인하가 2번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사실은 근데 인하하는 것은 3차례보다는 2차례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예상보다 물가가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물가 불안으로 금리를 섣불리 인하하지 못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경기 회복이 더뎌 인하 필요성은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FOMC 결정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한국은행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이어서 이번엔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는데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 놓인 장비에서 거대한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단계 고체 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 개발 완성에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험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시 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고체 연료 기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후속 성격의 이번 시험에서는 더 긴 연료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사거리를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을 넘어서 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실발사를 할 경우에는. 근데 실제 발사를 택하지 않고 지상에서 분출 실험을 통해서 일단 로켓이 얼마만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지, 연소 시간이 얼마큼 최대 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끝까지 다 해보고.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 달리 최대 사거리 5,500km 안팎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 등 미군의 태평양 기지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또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서 사전 탐지가 어려워 더욱 위협 요소로 평가됩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참관했다는 걸 공개하면서 개발이 끝났고 조만간 실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성능보다 과장했거나 대남, 대미 심리전 성격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앞서 현장 연결해서 화면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축구대표팀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선수, 동료들과 팬들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 좋은 축구 선수뿐 아니라 모범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네, 이경재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조금 전 훈련에 앞서 사과를 했죠. 네, 오늘 태국전에 대비한 공식 훈련에 앞서서 이강인 선수가 팬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먼저 대표팀에 기회를 준 황선홍 감독에게 감사하다며 아시안컵에서 응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고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또 팀에 도움이 되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도 다졌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네, 또 다른 당사자죠. 손흥민 선수도 앞서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 앞에서 사과를 했고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의 마음을 잘 받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가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만큼 나쁘지 않다며 이강인 선수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멋진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덕담했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팬들에게 이강인 선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선홍 감독 얘기도 들어보시죠. 강인이가 또 모든 선수들 앞에서 자기가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했고 또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우리 팀 동료들이 강인 선수와 또 여러 가지를 또 합심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날이 내일 태국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출선 선수들 사이에선 이 문제가 봉합된 분위기입니다. 대신 황선홍 감독의 얘기처럼 등 돌린 축구 팬들을 설득해내는 것은 선수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고우석 선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시리즈 2연전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5경기 평균 자책점 12.46을 기록하며 고전한 고우석은 지난 18일에 열린 전 소속팀 LG와의 평가전에서도 9회 등판에 2점 홈런을 맞았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고우석이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에서 시즌을 준비할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 오늘 저녁 7시부터 펼쳐집니다. 지난 15일에 입국한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그동안 LG와 키움, 팀 코리아 선발팀과 연습 경기를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개막전에 데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서는 LA 다저스의 글래스노우와 샌디에이고의 다르비슈가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올 시즌에만 3번이나 반복된 이른바 팀킬 논란을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3번 모두 가해자가 된 황대현 선수는 고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당사자 간 대화는 없었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지원은 팀 동료 황대현의 반칙으로 세계선수권에서 이틀 연속 넘어지며 메달을 놓쳤습니다. 경기 뒤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몸을 주체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한 박지원. 황대현에게 반칙을 당해 노메달에 그친 건 이번 시즌에만 무려 3번째입니다. 충돌 여파로 보호대와 깁스를 하고 귀국한 박지원은 황대현이 사과했는지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고, 목이랑 머리에 충격이 좀 많았다 보니까 신경통이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저리고 좀 붓는 현상이 계속돼서 이 부분도 그냥 고정해 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황대현은 고의가 아니라면서도 사과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했습니다. 절대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쟁을 하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충돌 뒤 사과가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쇼트트랙 팀킬 논란이 커지면서 앞서 황대현과의 갈등 끝에 중국으로 귀화한 전 국가대표 에이스 임효준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훈련 중 바지를 잡아당겼다가 성희롱을 당했다는 황대현의 신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뛸 곳을 찾아 중국 귀화를 선택했고 법원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황대현은 임효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린 샤오진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특정 선수를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 게임 들어가면 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 황대현의 계속된 반칙에 국가대표 자동 선발 기회를 놓친 병역미필 박지원은 다음 달 선발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때늦은 꽃샘추위에 종일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영하 2도, 광주와 대구도 0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1도, 광주와 부산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